영하 25도, 얼어붙은 압록강 위를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함께 나온 수감자가 있었어요. 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저는 그를 감시하던 간수였습니다. 곤봉을 들고 그의 등을 내리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가 지금 그와 함께 목숨을 걸고 얼음판 위를 달리고 있었죠.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탕. 얼음이 깨지는 소리도 났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발밑으로 금이 가는 게 느껴졌어요. 멈추면 죽는다. 뒤돌아봐도 죽는다. 그냥 달렸습니다. 15년간 정치범들을 가둬두던 간수가 왜 수감자의 손을 잡고 탈출하게 됐을까요? 가해자였던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매일 심장을 울리는 감동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지역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박철진입니다. 1971년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인민보안성 소속 간부였고 어머니는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 교원이셨죠. 출신 성분으로 따지면 핵심 계층이었습니다. 남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버지가 경찰 고위 간부이고 어머니가 서울대 출신 교사인 집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북한에서 그 정도면 상위 1%였습니다. 저는 배고픔을 모르고 자랐어요. 명절마다 특별 배급이 나왔고 고기도 자주 먹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범생이었죠. 선생님들 사이에서 저 아이는 당의 일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돌았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를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하겠다고 매일 아침 맹세했어요.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세뇌였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세뇌인지 몰랐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이 뭔지 모르는 것처럼 저는 그 체제 안에서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20살에 군 복무를 마치고 아버지의 추천으로 교화소에 배치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요덕군에 있는 15호 관리소였어요.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 기억이 납니다. 1991년 3월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썩은 내와 곰팡이 냄새와 사람 냄새가 뒤섞인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곳에 있는 자들은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들이니까요. 당이 시키는 대로 그들을 관리하는 게 제 임무였습니다. 저는 그 임무가 자랑스러웠어요. 간수 생활은 단순했습니다. 아침 5시에 기상해서 수감자들을 깨웠어요. 점호를 하고 작업장으로 인솔했습니다. 탄광이나 농장이나 벌목장으로요. 저녁 7시까지 그들을 감시했고 도주하거나 태만하면 곤봉으로 때렸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독방에 가뒀어요. 독방은 사람이 서지도 눕지도 못하는 크기였습니다. 거기 사흘만 있으면 대부분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반역자들에게는 그 정도 벌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는 의심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요. 3년차가 되니까 저는 꽤 유능한 간수로 인정받았습니다. 상부에서 표창도 받았어요. 수감자 관리 실적이 좋다고요. 탈주자가 한 명도 없었고 작업 할당량도 항상 채웠으니까요. 저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승진하고 싶었어요. 교화소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대장 정도는 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도 기대하셨죠. 그분은 늘 말씀하셨어요. 당에 충성하면 당이 보답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1995년에 중대장으로 승진했어요. 24살이었습니다. 수감자 200명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됐죠. 부하 간수도 12명이 생겼어요. 월급도 올랐고 평양에 있는 외화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자격도 얻었습니다. 일본산 전자제품도 사고 중국산 담배도 샀어요. 수용소 밖 인민들이 굶어 죽어가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저는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게 특권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 특권이 누군가의 고통 위에 세워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아니, 안 한 게 아니라 못했던 것 같아요. 생각하면 안 됐으니까요. 저는 결혼도 했습니다. 1997년이었어요. 아내는 같은 교화소에서 행정 업무를 보던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김순영이었어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우리는 관사에서 살았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집이었어요. 1999년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은별이라고 지었어요. 별처럼 빛나는 아이가 되라고요. 은별이가 태어난 날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기뻐서요. 이 아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더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고 은별이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겠다고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2001년에 대대장이 됐어요. 30살이었습니다. 수감자 800명을 관리했고 부하 간수는 50명이 넘었어요. 교화소 내에서 제 말 한마디면 사람의 생사가 갈렸습니다. 독방에 보낼 수도 있었고 작업량을 줄여줄 수도 있었어요. 식량을 더 줄 수도 있었고 빼앗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권력이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당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뿐이니까요. 수감자들은 반역자들이고 저는 그들을 교화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때까지 저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 이 체제가 정당한 것인지 질문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질문은 반역의 시작이었으니까요. 교화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질서였습니다. 수감자들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육체노동을 시키면 생각할 여력이 없어집니다. 지쳐서 쓰러지면 반항심도 사라지거든요. 저는 그 원리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작업량을 빡빡하게 잡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일하게 했어요. 탄광에서 석탄을 캐거나 벌목장에서 나무를 베거나 농장에서 옥수수를 심었죠. 할당량을 못 채우면 식사를 줄였습니다. 강냉이죽 한 그릇이 전부인 날도 많았어요. 그래도 저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반역자니까요.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니까요. 수용소에는 온 가족이 끌려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좌제라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내와 자식까지 함께 수감됐습니다. 심지어 갓난아이도요. 저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반역자의 피가 흐르는 자식도 잠재적 반역자라고 배웠으니까요. 어린아이들이 탄광에서 일하는 걸 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살도 안 된 아이가 석탄 먼지를 뒤집어 쓰고 기침하는 걸 봐도요, 그냥 그런 거였어요.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처형도 있었습니다. 탈주를 시도하거나 큰 규율 위반을 저지른 수감자를 공개 처형했어요. 모든 수감자를 광장에 집합시키고 그 앞에서 총살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 보니까 무뎌지더군요. 사람이 쓰러지는 게 그냥 풍경처럼 느껴졌어요. 그게 무서운 거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사람이 사람의 죽음에 무감각해지는 것. 그게 그 체제가 만들어낸 괴물이었어요. 저도 그 괴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요. 2005년이 됐을 때 저는 34살이었습니다. 대대장으로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아내와 딸과 함께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은별이는 6살이 됐고 학교에 입학했어요. 똘망똘망한 눈으로 김일성 장군 노래를 부르는 걸 보면 뿌듯했습니다. 이 아이도 나처럼 충성스러운 인민이 되겠구나 싶었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어요. 행복이 뭔지도 모르면서요. 자유가 뭔지도 모르면서요. 진짜 삶이 뭔지도 모르면서 저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 착각이 깨지기 시작한 건 바로 그해 겨울이었어요. 2005년 12월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수용소 안은 더 추웠어요. 난방이 제대로 안 됐거든요. 수감자들은 얇은 이불 하나로 버텨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점호할 때마다 밤새 얼어 죽은 사람이 나왔어요. 시체를 끌어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숫자만 체크했습니다. 오늘은 3명, 어제는 5명. 그냥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12월 17일이었어요. 아침 점호를 하러 수감동에 들어갔습니다. 평소처럼 호각을 불었어요. 수감자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한쪽 구석이 조용했습니다. 가까이 가봤어요. 여자 한 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40살쯤 돼 보였어요.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죽은 거였죠. 그런데 그 여자 품에 뭔가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누더기 뭉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아이였습니다. 3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어머니 품에 파고들어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둘 다 죽은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끌어안은 채로 얼어 죽은 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이상했어요. 전에도 이런 장면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 아이 얼굴이 은별이랑 비슷해 보였어요. 머리 모양이요, 볼 모양이요. 은별이도 저렇게 웅크리고 자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른 간수에게 시체를 치우라고 지시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 몰랐어요. 그냥 그날따라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은별이를 봤습니다. 아이가 뛰어와서 안겼어요. 아빠 왔어요? 하면서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숨소리가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도요. 그런데 자꾸 아침에 본 그 아이가 떠올랐어요. 차갑게 굳은 얼굴이요. 파란 입술이요. 그 아이도 누군가의 딸이었을 텐데, 그 아이도 아빠한테 뛰어가서 안겼을 텐데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그 아이는 반역자의 자식이야. 벌을 받은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 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탄광이었어요.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수감자 12명이 매몰됐어요. 구조 작업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장비가 없었어요. 삽으로 파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가 걸렸어요. 마침내 갱도를 뚫었을 때 이미 다 죽어 있었습니다. 질식사였어요. 그 중에 14살짜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기억 안 나요. 그냥 숫자로만 불렀으니까요. 수감번호 3구역 1248호. 그 아이의 얼굴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눈을 뜬 채로 죽어 있었어요. 뭔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눈을 감겨줬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 몰랐어요. 그때부터 잠이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그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얼어 죽은 3살짜리, 질식사한 14살짜리, 그 아이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요? 왜 우리가 죽어야 해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식은땀이 났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무슨 꿈 꿨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뭔가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2006년 봄이 됐습니다. 새로운 수감자들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좀 특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경북도 회령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죄명은 탈북기도였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가려다 잡힌 사람들이었어요. 37명이었습니다. 남자 14명, 여자 23명. 그 중에 김영철이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42살이었습니다. 전직 인민학교 교원이었어요. 아내와 딸을 데리고 탈북하려다 국경에서 붙잡혔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딸은 다른 수용소로 보내졌고 그는 혼자 이곳에 왔어요. 김영철을 처음 본 건 입소 점검 때였습니다. 수감자들을 한 줄로 세우고 몸수색을 했어요. 그의 차례가 됐습니다. 깡마른 체구에 광대뼈가 튀어나온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은 눈을 깔고 있었어요. 공포에 질려서요. 하지만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두려움 없이요. 저는 그게 불편했어요. 뭘 봐? 고개 숙여. 저는 호통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그 눈빛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며칠 뒤에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탄광 작업 감독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쓰러졌어요. 영양실 조와 과로였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말했어요. 일어나. 아직 할당량 안 채웠어.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간수 동무. 저는 멈칫했습니다. 수감자가 간수에게 말을 거는 건 규율 위반이었거든요. 뭐야?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바깥 세상을 아십니까? 저는 무슨 소리냐고 했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중국을 봤습니다. 라디오로 남조선 방송도 들었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아는 것과 다릅니다. 저는 그의 뺨을 때렸어요. 닥쳐. 헛소리하면 독방이야. 그는 쓰러졌지만 다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슬퍼 보였어요. 저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가해자인 내가 왜 불쌍하단 거야?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바깥 세상? 다르다고? 뭐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영철의 말이 자꾸 맴돌았어요. 세상이 우리가 아는 것과 다릅니다. 무슨 뜻이지? 우리가 아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란 건가? 저는 그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이고 인민들이 굶어 죽는 지옥이라고 배웠어요. 중국도 수정주의 배신자들의 나라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자는 반역자야. 반역자의 말을 믿으면 안 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의심이라는 씨앗이요. 일주일 뒤에 교화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철진 대대장, 수고가 많소. 소장은 웃으며 말했어요. 다음 달에 평양에서 시찰단이 온다오. 모범 교화소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오. 저는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소장실을 나오는데 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장 책상 위에 있던 물건들이었어요. 스위스제 시계, 일본산 위스키, 프랑스산 담배. 저는 슬쩍 봤습니다. 왜 저런 게 여기 있지? 소장은 제가 보는 걸 눈치챘어요. 아, 이거? 평양에서 내려온 선물이요. 동무도 열심히 하면 받을 수 있어. 그는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인민들은 굶어 죽는데 왜 간부들은 저런 걸 쓰는 거지? 프랑스, 스위스, 그건 적대국 아닌가? 의심이 조금 더 자랐습니다. 2006년 가을이었습니다. 9월 어느 날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간수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제가 물었어요. 한 간수가 말했습니다. 대대장 동무 아버지요. 저는 심장이 철렁했어요. 아버지가 어쨌는데? 간수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위부에 끌려가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뭐라고? 아버지가? 보위부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인민보안성 간부였어요. 30년간 당에 충성한 분이었습니다. 무슨 죄가 있다는 거야? 저는 바로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한테요. 전화가 안 됐습니다. 집에도 연락이 안 됐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혔습니다. 저녁에 집에 갔어요.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내가 말했어요. 시아버님이 반당 종파 혐의로 체포되셨대요. 어머님도요. 반당 종파?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당만 믿고 살았어요.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매일 맹세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반당 종파라고? 저는 다음 날 평양으로 갔습니다. 인민보안성에 갔어요.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일이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은 눈을 피했어요. 박동무, 나도 몰라.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 건드리지 마. 저는 간청했습니다. 제발 알려줘. 아버지가 뭘 잘못한 건데. 그 사람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윗선에서 누군가 자리가 필요했던 거야. 박동무 아버지 자리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냥 자리 때문에? 30년 충성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저는 멍해졌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믿었던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당에 충성하면 당이 보답한다. 아버지가 평생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당은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은 필요하면 버렸어요. 30년 충성을 하루아침에. 일주일 뒤에 아버지 소식이 왔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됐다고요. 15호 관리소,
제가 일하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이었어요. 22호 관리소였습니다. 거기는 완전 통제 구역이었어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아버지는 거기서 죽을 거라는 걸요. 어머니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연좌제였어요. 제가 수감자들에게 적용하던 그 연좌제가 이번에는 우리 가족에게 적용됐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10월 초였어요. 어머니 소식이 왔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이송 중에 심장마비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저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하려 했어요. 2달 전이었습니다. 평양에 갔을 때 잠깐 뵀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철진아, 건강해라. 은별이 잘 키워라.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그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지키지 못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소식은 한 달 뒤에 왔어요. 11월이었습니다. 수용소에서 사망했다고요. 쌓이는 영양실조와 과로.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영양실조와 과로. 제가 수감자들에게 적용하던 방식 그대로였어요. 굶기고 일시키고 죽이는 거. 그게 이번엔 아버지한테 적용된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통곡했어요. 아내와 딸이 자는 방에서 나와서 마당에 쪼그려 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죽여서요. 들키면 안 되니까요. 슬퍼하는 것도 감시당하는 세상이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눈이 떠진 거였어요. 수용소를 다시 봤습니다. 예전에는 반역자들이 벌받는 곳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무 죄 없이 끌려온 사람들이요.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희생된 사람들이요. 저는 수감자들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저 사람들도 아버지 같은 거 아닐까? 저 사람들도 아무 죄 없는 거 아닐까? 김영철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탄광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불러냈어요. 따라와. 그는 겁먹은 눈으로 따라왔습니다. 저는 감시 카메라가 없는 구석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전에 한 말, 바깥 세상이 다르다고 한 거, 그게 무슨 뜻이야? 김영철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걸 물으십니까? 저는 말했어요. 아버지가 잡혀갔어. 어머니도 돌아가셨어. 아버지도 이 체제가 뭔지 알고 싶어. 김영철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김영철은 조용히 이야기해줬습니다. 중국에서 본 것들을요. 시장에 물건이 넘쳐났다고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고요. 라디오에서 들은 남한 이야기도 해줬어요.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라고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이동한다고요. 정부를 비판해도 잡혀가지 않는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김영철이 말했어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걸 보고 우리 가족을 데리고 나가려 했던 겁니다. 이 지옥에서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가야겠다. 이 나라에서 나가야겠다. 여기 있으면 나도 아버지처럼 될 거야. 아내도 어머니처럼 될 거야. 은별이도. 저는 몸서리 쳤어요. 은별이가 수용소에 끌려가는 걸 상상했습니다. 7살짜리 딸이 탄광에서 석탄을 캐는 걸요. 안 돼. 절대 안 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죽어도 좋아. 실패해도 좋아. 여기서 이대로 죽는 것보다 나아. 저는 탈북을 결심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어디로. 저는 아는 게 없었어요. 중국이 국경 너머에 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김영철에게 다시 갔어요. 김영철, 나도 나가고 싶어. 방법을 알려줘. 그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간수동무가 나가겠다고요? 저는 말했어요. 더 이상 간수가 아니야. 나도 이제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처지야. 김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걸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뭔데? 그가 말했습니다.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고민했습니다. 수감자를 탈출시키면 죄가 더 커져요. 잡히면 즉결 처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잡히면 죽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좋아, 같이 가자. 김영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가해자였고 그는 피해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같은 편이 됐습니다. 자유를 향해 함께 도망치는 사람들이요.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같이 일했어요. 수감자들을 감시하고 규율을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탈출 경로를, 준비물을, 시기를. 김영철과 밤마다 몰래 만나서 계획을 짰습니다. 아내한테도 말했어요. 순영아, 우리 나가자. 이 나라에서. 아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미쳤어요? 저는 말했어요. 여기 있으면 다 죽어. 은별이까지. 아내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은별이. 그 이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따라갈게요.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아내 손도, 제 손도. 2007년 1월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겨울이 가장 좋다고 김영철이 말했어요. 압록강이 얼어붙으니까요. 얼음 위로 걸어서 건널 수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월 15일, 그날로 정했어요. 보름달이 뜨는 날이었습니다. 달빛이 있어야 길이 보이니까요. 하지만 너무 밝으면 안 됐어요. 구름이 살짝 낀 날이 좋았습니다. 일기예보를 확인했어요. 1월 15일, 흐리고 눈 조금. 완벽했습니다. 준비물은 김영철이 알려준 대로 챙겼어요. 첫째 돈이었습니다. 중국 위안화가 필요했어요. 저는 몇 달간 모았습니다. 교화소에서 빼돌린 물자를 암시장에 팔았어요. 위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3천 위안을 모았습니다. 한국 돈으로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둘째는 옷이었어요. 중국 사람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북한 옷을 입고 있으면 바로 잡히니까요. 저는 암시장에서 중국산 점퍼를 샀어요. 아내 것도 샀습니다. 은별이 것도요. 김영철 것도 챙겼어요. 니펄이었습니다. 셋째는 식량이었습니다. 강을 건너고 나서 며칠은 숨어 다녀야 했어요. 그동안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옥수수 가루와 말린 감자를 챙겼어요. 무거우면 안 됐습니다. 최소한으로요. 물은 눈을 녹여 먹기로 했어요. 겨울이니까 눈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넷째는 지도였습니다. 머릿속에 외워야 했어요. 종이에 그리면 증거가 되니까요. 김영철이 알려줬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면 중국 지린성이라고요. 거기서 조선족 마을을 찾아야 한다고요. 조선족들이 탈북자를 도와준다고 했어요. 돈을 주면요. 저는 지명을 외웠습니다. 창바이, 엔지, 투먼. 밤마다 중얼거렸어요. 창바이, 엔지, 투먼. 다섯째는 가장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김영철을 수용소에서 빼내는 거였어요. 수감자가 사라지면 바로 추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1월 14일 밤에 김영철을 독방에 넣는 거였습니다. 독방은 제가 관리했어요. 열쇠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방에 넣은 뒤 다음날 새벽에 빼내는 거였어요. 독방은 별도 구역이라서 아침 점호 때까지 아무도 확인 안 하거든요.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출발 사흘 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화소장이 저를 불렀어요. 박 대대장. 상부에서 연락이 왔소.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혹시 들킨 건가? 손에 땀이 났습니다. 네. 무슨 일입니까? 소장이 말했어요. 다음 주에 평양에서 시찰단이 온다오. 준비 잘하시오. 저는 안도했습니다. 시찰단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초조했어요. 다음 주면 우리는 이미 없을 텐데. 시찰단이 오면 난리가 날 거야. 더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1월 14일이 됐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침 점호를 했어요. 수감자들 얼굴을 봤습니다. 그들도
나처럼 이 지옥을 벗어나고 싶겠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는 안 했던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집중해. 오늘 밤이야. 오후에 김영철을 불렀어요. 다른 간수들이 보는 앞에서요. 야, 1248호. 따라와. 규율 위반이다. 김영철이 고개를 숙이고 따라왔습니다. 연기였어요. 둘 다요. 저는 그를 독방에 넣었습니다. 문을 잠그면서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새벽 3시에 올게. 준비해.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두려움과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에 집에 갔어요. 아내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작은 배낭 하나에 최소한의 것만 넣었어요. 옷 한 벌, 돈, 은별이 사진 한 장, 가족 사진이었어요. 북한에서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봤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도 찍혀 있었습니다. 이제 안 계신 분들이요. 가슴이 먹먹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희 잘 갈게요. 은별이가 물었어요. 아빠, 우리 어디 가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행 가는 거야. 재미있는 곳으로. 은별이가 눈을 빛냈어요. 정말요? 놀이동산 가요?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래, 놀이동산보다 더 좋은 곳으로. 아이의 몸이 따뜻했어요.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했습니다. 실패하면 이 아이도 죽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밤 12시가 됐습니다. 저는 아내와 은별이를 데리고 집을 나섰어요. 관사 뒷문으로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구름이 껴 있었습니다. 계획대로였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15년간 살았던 관사였어요. 다시는 못 올 곳이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저는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저는 먼저 독방으로 갔습니다. 아내와 은별이는 담장 밑에 숨겨두고요. 새벽 3시였어요. 독방 문을 열었습니다. 김영철이 웅크리고 있었어요. 나와. 저는 말했습니다. 그가 일어섰어요. 떨고 있었습니다. 추워서인지 무서워서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떨고 있었으니까요. 괜찮아? 제가 물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갑시다. 넷이서 수용소 담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이 수용소 구조를 손바닥처럼 알았어요. 15년간 일했으니까요. 감시탑 위치도 알았고 순찰 시간도 알았습니다. 3시 15분에서 3시 30분 사이가 틈이었어요. 교대 시간이거든요. 그 15분 안에 담장을 넘어야 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3시 17분. 가자. 저는 속삭였습니다. 담장은 3m 높이였어요. 철조망이 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해뒀어요. 두꺼운 천으로 철조망을 덮었습니다. 먼저 제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내가 은별이를 들어 올렸어요. 제가 받았습니다. 아이가 무서웠는지 울려고 했어요.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야 해.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착한 아이였습니다. 아이를 반대편으로 내려줬어요. 그 다음 아내가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철이요. 다 올라오는데 5분이 걸렸어요. 3시 22분.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담장 반대편은 숲이었어요.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은별이를 업고 따라왔어요. 김영철도요. 눈이 쌓여 있어서 발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났습니다. 개 짖는 소리였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빨리, 더 빨리. 저는 속으로 외쳤어요. 30분을 달렸습니다. 숲을 빠져나왔어요. 앞에 마을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없었어요. 다들 자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을을 우회해서 갔어요. 논밭 사이로요. 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영하 25도였어요. 코끝이 얼얼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하얀 김이 나왔어요. 은별이가 칭얼댔어요. 아빠 추워요. 저는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조금만 참아. 조금만. 아이를 꼭 껴안고 걸었어요. 아이 체온이 점점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더 빨리 가야 해. 저는 걸음을 재촉했어요. 새벽 5시가 됐습니다. 압록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
하얀 얼음판이 빛났습니다. 드디어 왔다. 저는 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기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강변에 초소가 있었어요. 국경 경비대였습니다. 불빛이 보였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어떡하지? 김영철이 말했어요. 저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500m 정도요. 거기는 초소가 없어요. 어떻게 알아? 제가 물었습니다. 전에 탈북 시도할 때 알아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가자. 우리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눈밭을 헤치며 걸었어요. 은별이를 번갈아 업었습니다. 아이가 무거웠지만 내려놓을 수 없었어요. 500m가 얼마나 먼지 그날 알았습니다. 눈밭에서 500m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무릎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걸었습니다. 아내가 쓰러졌어요. 순영아, 괜찮아요. 일어날게요. 아내가 일어섰습니다. 입술이 파랬어요.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초소가 안 보이는 강변이었어요. 저는 강을 바라봤습니다. 얼어붙은 압록강. 폭이 300m 정도 됐어요. 저 건너편이 중국이었습니다. 자유가 있는 곳이었어요. 달빛이 얼음 위에 비쳤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아름다움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건너야 해. 지금 당장.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서라. 심장이 돋는 것 같았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순찰병이었습니다. 2명이었어요. 어떻게?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뛰어, 강으로. 저는 외쳤습니다. 그리고 은별이를 안고 얼음 위로 뛰어내렸어요. 탕, 총소리가 났습니다. 뒤에서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뛰었습니다. 얼음이 미끄러웠어요. 넘어졌다 일어났다 했습니다. 은별이가 울었어요. 아빠 무서워요. 저는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있어.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총알이 주변에 박혔습니다. 탕. 얼음이 깨지는 소리도 났어요. 발밑으로 금이 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저는 멈춰 섰어요. 순영아, 아내가 일어섰습니다. 괜찮아요. 미끄러진 거예요. 저는 안도했어요. 다시 뛰었습니다. 김영철이 앞장섰어요. 이쪽으로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아내도요. 총소리가 멀어졌어요. 그들이 강 위로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두워서요. 우리 위치를 정확히 모르는 거였어요. 100m, 200m, 얼음 위를 달렸습니다. 숨이 터질 것 같았어요.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멈추면 죽어요. 저는 계속 달렸습니다. 250m, 거의 다 왔어. 제가 소리쳤어요. 조금만 더. 그때 발밑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쩍!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였어요. 심장이 터졌습니다. 멈춰. 저는 외쳤어요. 다들 멈췄습니다. 발밑을 봤어요.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저는 말했습니다. 천천히 움직여. 우리는 조심조심 걸었어요. 한 발, 두 발.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은별이를 꼭 안았어요. 제발 버텨줘. 아이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무서웠겠죠. 저도 무서웠습니다. 기적처럼 얼음이 버텨줬습니다. 마지막 50m를 건넜어요.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어요. 해냈어. 눈물이 났습니다. 얼어붙은 뺨 위로 눈물이 흘렀어요. 아내도 쓰러졌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김영철도요. 은별이만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봤어요. 아빠 왜 울어요?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기뻐서 그래. 아빠가 너무 기뻐서 그래.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중국에 왔다고 안전한 게 아니었거든요.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그러면 죽어요. 처형 당하거나 수용소에서 죽거나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가야 해. 여기 있으면 안 돼. 김영철이 말했어요. 이쪽입니다. 조선족 마을이 가깝습니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자유를 향해. 아직 멀었지만 첫 번째 관문은 넘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숨을 곳을 찾아야 했어요. 김영철이 앞장섰습니다. 이쪽입니다. 30분만 가면 조선족 마을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별이를 업었습니다. 아이는 지쳐서 잠들어 있었어요.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해.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아내가 비틀거렸습니다. 순영아, 괜찮아? 괜찮아요. 가요. 아내가 이를 악물고 걸었어요. 입술이 파랬습니다. 동상 직전이었어요. 우리는 눈밭을 헤치며 걸었습니다. 3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발이 얼어붙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걷는 건지 기어가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침내 마을이 보였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어요. 집이 20채 정도 됐습니다. 불빛이 없었어요. 새벽 6시였거든요. 연기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굴뚝에서요. 저 안에 따뜻한 온돌이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김영철이 말했어요. 저 집입니다. 전에 연락해둔 곳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연락을 해뒀어?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용소 들어가기 전에요. 탈북 준비할 때 조선 쪽 브로커를 만났었거든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김영철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에 문이 열렸어요. 중년 여자였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어요. 자다가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누구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당연했습니다. 새벽에 찾아온 낯선 사람들이니까요. 김영철이 말했어요. 저 김영철입니다. 2년 전에 연락드렸던. 여자 눈이 커졌어요. 아, 그때 그분 잡혀갔다고 들었는데. 살아계셨네요. 여자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빨리 들어와요. 여기 서 있으면 안 돼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따뜻했어요. 온돌이 있었거든요. 벽에는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중국 연예인 사진이 있는 달력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여기는 다른 나라구나.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였어요. 저도 은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가 눈을 떴어요. 아빠 여기 어디야? 따뜻한 집이야. 저는 말했어요. 아이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안심한 것 같았어요. 저도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자 이름은 박순이었어요. 조선족 브로커였습니다. 탈북자를 한국으로 보내주는 일을 했어요. 돈을 받고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잡히면 중국 감옥에 가야 했어요. 그런데도 이 일을 한다고요. 저는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위험하잖아요. 그녀가 쓸쓸히 웃었어요. 저도 조선 사람이니까요. 피가 같잖아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세상에도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실 거예요? 한국이요. 저는 대답했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가려면 제3국을 거쳐야 해요. 중국에서 바로는 못 가거든요. 비행기 타려면 여권이 있어야 하는데 없잖아요. 라오스나 태국으로 가야 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김영철한테 들었거든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녀가 말했어요. 4명이면 8,000달러예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8,000달러. 저한테는 3,000위안밖에 없었어요. 500달러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돈이 없습니다. 3,000위안밖에요. 그녀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걸로는 안 돼요. 위험한 일이거든요. 잡히면 저도 감옥이에요. 가이드 비용에 뇌물에 교통비에 최소 그 정도는 들어요. 저는 간청했습니다.
제발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만이라도. 그녀가 은별이를 봤어요. 자고 있는 7살짜리를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일단 여기서 숨어 지내요. 나머지는 나중에 얘기하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박순이 집 다락에 숨었습니다. 좁았어요. 4명이 눕기도 힘들었습니다. 천장이 낮아서 고개를 숙여야 했어요. 창문도 없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낮에는 숨어있고 밤에만 조금씩 움직였어요. 화장실도 밤에 갔습니다. 낮에 돌아다니면 눈에 띄니까요. 조선족이라도 억양이 다르면 의심받았어요. 공안이 탈북자를 찾으러 돌아다녔거든요.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팔아넘기는 사람도 있었어요. 조심해야 했습니다. 은별이가 힘들어했어요. 아빠밖에 나가고 싶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조금만 참아. 조금만.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착한 아이였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참았어요. 미안했습니다. 이 아이한테. 어린 나이에 이런 고생을 시키다니. 저는 아이를 꼭 안았어요. 다 아빠 때문이야. 미안해, 은별아. 사흘이 지났습니다. 넷째 날 밤에 박순이가 올라왔어요. 큰일 났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중국 공안이 마을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탈북자 신고가 들어왔나 봐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신고한 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을 전체를 수색한대요. 어떡하죠?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은별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무서운 걸 느꼈는지 울지도 않았어요. 박순이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떠나야 해요. 여기 있으면 다 잡혀요. 밤 10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박순이가 안내했어요.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골목이 어두웠어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골목 끝에 차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낡은 트럭이었어요. 짐칸에 타요. 위에 천막 덮을게요. 우리는 짐칸에 올라탔습니다. 바닥에 배추가 깔려 있었어요. 냄새가 났습니다. 시큼한 냄새였어요. 좁고 추웠습니다. 천막이 덮였습니다. 캄캄했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은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아빠 무서워요. 괜찮아. 아빠가 있어. 저는 아이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제 손도 떨리고 있었지만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렸어요. 길이 안 좋은 것 같았습니다. 배추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살려면요, 얼마나 갔을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트럭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왜 멈춘 거지?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어였어요. 저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박순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소리, 남자 목소리였어요. 짐칸 확인합니다. 심장이 받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어요. 아팠지만 소리 낼 수 없었습니다. 은별이가 울려고 했어요. 저는 아이 입을 막았습니다. 쉿. 소리 내면 안 돼.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흘러내리지 않게 참고 있었어요. 미안해. 미안해, 은별아.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김영철은 숨도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천막이 들릴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끝이구나.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박순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농산물이에요. 배추하고 무. 확인하셔도 되는데 냄새 많이 나요. 절인 거라서요. 남자가 투덜거렸습니다. 됐어. 가.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어요. 살았다. 아내가 울었어요. 소리 없이.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넘겼어. 은별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요. 참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아이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잘했어, 은별아. 아빠 딸 최고야. 하지만 안심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목적지까지 멀었거든요. 박순이가 데려다 주는 곳은 NGC였어요. 거기서 다른 브로커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브로커가 라오스까지 데려다 줄 거였어요.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8,000달러. 저한테는 없는 돈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트럭 짐칸에서 저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갈 수 없어. 하지만 여기 있어도 죽어. 어떻게든 해야 해. 어떻게든. 새벽 4시에 NG에 도착했습니다. 큰 도시였어요. 불빛이 많았습니다. 북한하고는 달랐어요. 북한 도시는 밤이면 칠흑 같거든요. 전기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기는 밝았습니다. 네온 사인이 빛나고 있었어요. 트럭이 어느 골목에 멈췄어요. 내려요. 박순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렸어요. 다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오래 웅크리고 있어서요. 배추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습니다. 저기, 저 집이에요. 박순이가 가리켰어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3층짜리였어요. 저기 2층에 최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라오스까지 데려다 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이 씨.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잘 가요. 부디 무사히. 저는 그녀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은인이에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최 사장을 만났습니다. 40살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장사꾼 눈이었어요. 박순이한테 연락받았어요. 4명이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그가 우리를 훑어봤습니다. 아이도 있네. 힘들 텐데. 저는 말했어요.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용은 8,000달러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500달러밖에 없습니다. 한국 가면 갚겠습니다. 그가 웃었어요. 한국 가면 갚겠다?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다들 안 갚던데.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이었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발요. 이 아이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최 사장이 저를 내려다봤어요. 한참 동안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어나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이 보니까 우리 딸 생각나네. 비슷한 나이거든. 그가 잠시 멈췄어요. 우리 딸은 학교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근데 저 아이는 왜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 그가 눈을 감았습니다. 좋아요. 가요. 대신 한국 가면 반드시 갚아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목숨 걸고요. NG에서 일주일을 숨어 지냈습니다. 최 사장이 준비할 게 있다고 했어요. 가짜 신분증이 필요했거든요. 중국 신분증이요. 그게 있어야 기차를 탈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방 안에만 있었어요. 창문도 안 열었습니다. 은별이가 힘들어했어요. 아빠 답답해요. 알아. 조금만 참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불평도 안 했어요. 체념한 것 같았습니다. 그게 더 가슴 아팠어요. 일주일 후에 신분증이 나왔어요. 저는 장칭이라는 이름이 됐습니다. 아내는 리메이, 은별이는 장샤오이, 김영철은 왕궈밍, 중국 사람이 된 거였어요. 서류상으로는요, 최 사장이 당부했습니다. 절대 한국말 쓰면 안 돼요. 중국어도 못하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어요. 물어보면 벙어리인 척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차를 탔습니다. 쿤밍으로 가는 기차였어요. 이틀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쿤밍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라오스 국경까지 가는 거였어요. 기차 아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말을 걸면 억양이 들킬 수 있으니까요. 옆자리 사람이 말을 걸었어요. 어디 가세요? 저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대답 안 하니까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말하면 들키니까요. 은별이한테도 당부했어요. 아무하고도 말하면 안 돼. 알았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째 날은 무사히 지나갔어요. 둘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공안이 기차에 탔어요. 신분증 검사를 한다고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식은땀이었습니다. 등줄기로 흘러내렸어요. 공안이 다가왔습니다. 신분증. 저는 가짜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발 안 떨려라. 공안이 신분증을 봤어요. 저를 봤습니다. 다시 신분증을 봤어요. 뭔가 이상한 걸 느낀 걸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그가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다음, 저는 숨을 내쉬었어요. 넘겼다. 또 넘겼다. 쿤밍에 도착했습니다. 큰 도시였어요. 사람이 많았습니다. 북적북적했어요. 북한 평양보다 훨씬 컸습니다. 건물이 높고 차가 많았어요. 이게 사회주의 중국이라고? 자본주의 같은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북한에서 배운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버스 터미널로 갔습니다. 라오스 국경 도시인 모안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12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버스는 낡았어요. 덜컹거렸습니다. 길도 험했어요. 산을 넘고 또 넘었습니다. 은별이가 토했어요. 멀미였습니다. 저는 아이 등을 쓸어줬어요. 조금만 참아, 조금만. 밤새 달려서 모안에 도착했습니다. 국경 도시였어요. 저쪽이 라오스였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넘을 수는 없었어요. 여권이 없으니까요. 미립국해야 했습니다. 최 사장이 준비해뒀어요. 현지 가이드가 있었습니다. 라오스 사람이었어요. 말이 안 통했습니다. 손짓으로만 소통했어요. 그가 우리를 산길로 안내했습니다. 국경 검문소를 피해서요. 밤에 출발했어요. 산길은 험했습니다. 풀이 무성했어요. 가시덤불이 살을 찢었습니다. 뱀이 나올 것 같았어요. 모기도 많았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은별이를 업었습니다. 아이가 무서워했거든요. 아빠, 무서워요.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아내가 비틀거렸습니다. 김영철이 아내를 부축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걸었습니다. 3시간을 걸었어요.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옷이 다 젖었어요. 마침내 가이드가 멈춰섰습니다. 여기가 라오스예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똑같은 숲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였어요. 또 하나의 국경을 넘은 거였습니다. 라오스에서 이틀을 걸었습니다. 정글을 지나고 강을 건넜어요. 메콩강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건넜어요. 작은 나무배였습니다. 삐걱거렸어요. 물살이 셌습니다. 배가 흔들렸어요. 저는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은별이가 울었어요. 아빠 무서워요. 저는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괜찮아. 곧 끝나. 배가 뒤집힐 것 같았어요. 물이 배 안으로 튀어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버텼어요. 강을 건넜습니다. 저쪽이 태국이었어요. 태국 땅을 밟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았습니다. 해냈어. 드디어 해냈어. 압록강을 건넌 지 20일 만이었습니다. 중국을 가로질러 라오스를 지나 태국까지. 아내가 옆에 앉았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김영철도요. 은별이만 어리둥절했어요. 아빠, 왜 또 울어? 저는 웃었습니다. 기뻐서 그래. 아빠가 너무 기뻐서 그래. 아이를 꼭 안았어요. 태국까지 왔어. 이제 한국 갈 수 있어.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희 여기까지 왔어요. 지켜봐 주세요. 태국에 도착했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가야 했어요. 방콕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어요. 문제는 방콕까지 가는 거였습니다. 태국 경찰에 잡히면 불법 입국자로 감옥에 가거든요. 조심해야 했습니다. 가이드가 다른 사람을 소개해줬어요.
태국 브로커였습니다.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어요. 김영철이 영어를 조금 했거든요. 인민학교 교원이었으니까요. 둘이 더듬더듬 대화했습니다. 방콕까지 데려다 준다고 했어요. 비용은 최 사장이 이미 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감사했어요. 최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밤에 출발했습니다. 픽업 트럭이었어요. 짐칸에 탔습니다. 또 짐칸이었어요. 이번에는 과일 상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망고 냄새가 났어요. 달콤한 냄새였습니다. 배추 냄새보다는 나았어요. 은별이가 망고를 만져봤습니다. 아빠, 이건 뭐야? 망고라는 과일이야. 먹어도 돼요? 저는 브로커에게 물어봤어요. 김영철이 통역했습니다. 브로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망고를 하나 까서 아이한테 줬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 이거 맛있어요. 저는 웃었어요. 그래, 맛있지? 많이 먹어. 아이가 망고를 먹는 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한테 이런 거 많이 먹여야지. 한국 가면 밤새 달렸습니다. 아침이 됐어요. 어느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여기서 하루 쉬어요. 낮에 이동하면 위험해요. 우리는 허름한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방이 하나였어요. 4명이 함께 잤습니다. 침대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내와 은별이가 침대에 눕고 저와 김영철은 바닥에 누웠습니다. 딱딱했지만 상관없었어요. 누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저는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북한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생각도요. 두 분은 이 길을 오지 못하셨어요. 수용소에서 돌아가셨죠.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잘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거죠. 다음 날 밤에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번엔 버스였어요. 일반 버스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탔어요. 브로커가 표를 끊어줬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았어요. 은별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았고 김영철은 뒷자리에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어요. 논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북한 농촌과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이게 평범한 삶이구나. 우리가 꿈꾸던 삶이구나. 6시간을 달렸습니다. 방콕 외곽에 도착했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택시 타고 가요. 대사관까지. 우리는 택시를 탔습니다. 노란색 택시였어요. 방콕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고층 빌딩이 보였어요. 네온 사인이 빛났습니다. 차가 많았어요. 오토바이도 많았습니다. 은별이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빠 여기 뭐야? 큰 도시야. 방콕이라는 곳이야. 아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평양보다 커요? 훨씬 커. 아이가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저도 신기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거든요. 택시가 멈췄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저기에요. 한국 대사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건물이 하나 보였어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태극기, 한국 국기. 저는 그 깃발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여기까지 왔어.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 눈물이 났어요. 아내도 울었습니다. 김영철도요. 은별이만 어리둥절했어요. 아빠 왜 울어? 기뻐서 그래. 저 깃발 보여? 저게 우리나라 국기야. 이제 저기로 들어가면 돼. 브로커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잘 가요. 행운을 빌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웃었어요. 새삼 잘 사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대사관을 향해 걸었어요. 아내와 은별이와 김영철과 함께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발이 떨렸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정말 한국 갈 수 있는 거야?
대사관 문 앞에 경비원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 같았어요. 저는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희 북한에서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비원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북한에서요? 네, 탈북자입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만요. 안으로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에 문이 열렸어요. 들어오세요. 저는 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을 들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았습니다. 해냈어. 해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내가 옆에서 울었습니다. 김영철도요. 은별이가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아빠 울지 마.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은별아. 아빠 딸이라서 고마워. 대사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요? 정말 안전한 거예요? 직원이 웃었습니다. 네.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예요. 아무도 여러분을 잡아갈 수 없어요. 저는 다시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북한을 떠난 지 25일 만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25일이었어요.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남았어요. 대사관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건강검진도 받고 기초조사도 받았어요. 직원들이 친절했습니다. 밥도 잘 챙겨줬어요.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은별이가 맛있게 먹었어요. 아빠 이거 맛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한국 가면 이런 거 많이 먹을 수 있어. 아이가 눈을 빛냈어요. 일주일 후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였어요. 저는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봤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어요. 하얀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은별이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빠, 우리 하늘 위에 있어요. 하늘 위야. 아이가 웃었습니다. 신기해요. 저도 신기했어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해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냈어. 우리 해냈어. 5시간 후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공항이 너무 컸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한국이구나. 내가 꿈꾸던 나라구나. 눈물이 났어요. 또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당신 오늘 몇 번째 울어요? 저도 웃었어요. 몰라. 셀 수가 없어. 공항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마중 나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울었어요. 환영한다고요. 누가 저를 환영해 주다니.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가해자였거든요. 수용소 간수였거든요. 그런 제가 환영받다니 자격이 있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풍경이 지나갔어요. 고속도로가 넓었습니다. 차가 많았어요. 건물이 높았습니다. 간판이 화려했어요. 은별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여기가 한국이야? 여기가 한국이야. 우리가 살 곳이야. 아이가 웃었어요. 좋아요. 저도 좋아요.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가 어느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국정원 조사시설이었어요. 여기서 한동안 지내셔야 합니다. 조사가 좀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직원이 웃었어요.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몇 가지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두렵기도 했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자유라는 것, 누구도 저를 잡아갈 수 없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국정원 조사는 3개월이 걸렸습니다.
매일 질문을 받았어요. 북한에서 뭘 했는지, 어떻게 탈북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처음엔 힘들었어요.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받으니까요.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간첩이 아닌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저는 솔직하게 다 말했어요. 수용소 간수였다는 것도요. 숨기지 않았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어요. 수용소에서 사람을 때린 적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있습니다. 많이요. 조사관이 저를 봤어요. 후회하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눈 감으면 그 사람들 얼굴이 떠올라요. 제가 때렸던 사람들이요. 제가 굶겼던 사람들이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남은 인생은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조사관이 한참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 후에 조사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하나원이었어요. 탈북민 정착교육시설이었습니다. 거기서 3개월 더 교육을 받았어요.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요. 처음 배운 건 돈 쓰는 법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배급으로 살았거든요. 돈으로 물건을 사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마트에 처음 갔을 때 충격받았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았어요. 과자만 해도 수십 종류였습니다.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은별이는 적응이 빨랐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그렇다더군요. 하나원에서 또래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같이 뛰어놀았습니다. 웃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이 아이는 괜찮겠구나. 한국에서 잘 살 수 있겠구나. 아내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컴퓨터 사용법도 배우고 요리 수업도 들었어요. 우리 한국에서 잘 살 수 있겠죠? 아내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잘 살 수 있어. 김영철은 따로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랑 반이 달랐거든요. 하지만 자주 만났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산책도 같이 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박동무, 아니, 박 선생님, 고맙습니다. 저 덕분에 여기 왔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김 선생님 덕분이에요. 김 선생님이 길을 알려줬잖아요. 그가 웃었습니다. 서로 도운 거죠. 저도 웃었어요. 그래요. 서로 도운 거예요. 우리는 적과 피해자에서 친구가 됐습니다. 이상한 인연이었어요. 하나원 교육이 끝나고 사회로 나왔습니다. 2007년 7월이었어요.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를 배정해줬습니다. 경기도 안산이었어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방 2개짜리요. 하지만 우리만의 집이었어요. 처음으로요. 아내가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네, 우리 집이에요. 아내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고생했어. 이제 편하게 살자.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일자리였어요.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북한에선 간수였잖아요. 한국에서 그 경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력서에 뭐라고 쓰죠? 전 직장 수용소 간수?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막막했습니다. 처음 구한 일은 공장이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이었어요. 하루 12시간 일했습니다. 서서 일하는 거라 다리가 아팠어요.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첫 월급을 받던 날 기억나요. 230만 원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봤어요. 230만 원. 제 노동의 대가였습니다. 저는 ATM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월급을 받아도 배급표로 받았어요. 현금을 이렇게 많이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10만 원을 뽑았어요. 새 지폐였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느낌이 손에 전해졌어요. 이게 내 돈이구나. 내가 번 돈이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ATM 앞에서 울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웠거든요. 집에 가서 아내한테 줬어요. 첫 월급이야. 아내가 돈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내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은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왜 울어요? 기뻐서 그래. 아빠가 돈 벌어서 기뻐서 그래.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어른들은 이상해. 기쁘면 왜 울어? 저는 웃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어른이 되면. 두 번째 문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억양이 달랐거든요. 말투가 어색했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북한이요. 그러면 표정이 바뀌었어요. 아, 그러면서 거리를 두더라고요. 무시하는 것 같기도 했고, 불쌍히 여기는 것 같기도 했어요. 둘 다 싫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공장에서도 힘들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저를 따돌렸습니다. 북한 사람이라고요. 밥도 따로 먹었어요. 말도 안 걸었습니다. 저는 혼자 구석에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외로웠습니다. 한국에 왔는데도 외로웠어요. 자유는 얻었지만 친구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누가 다가왔어요. 옆에 앉아도 돼요? 고개를 들어봤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이름은 박준호였습니다. 같은 라인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네, 앉으세요. 그가 앉았어요. 밥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오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생 많으셨겠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군대에서 GOP 근무했거든요. 북쪽 바라보면서 저쪽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까 궁금했어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가 웃었어요. 이제 알겠네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 사는구나.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처음으로 한국 사람이 저를 사람으로 봐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준호 씨랑 친해졌어요.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생긴 친구였어요. 세 번째 문제는 죄책감이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수용소 꿈이었습니다. 제가 때렸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왜 그랬어요? 왜 우리를 때렸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소리 질렀어요. 땀에 젖어 깨어났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어요. 여보, 괜찮아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사과해야겠다고요. 제가 해코지했던 사람들한테요. 직접 만날 수는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요. 대부분 수용소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새로운 탈북민들을 도왔습니다. 정착하는 걸 도와줬어요.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알려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제가 뭔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나 싶었거든요. 저는 가해자였으니까요. 하지만 하다 보니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살 것 같아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이거구나 싶었어요. 속죄는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갚아야겠다고요. 은별이가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으로요. 처음에는 걱정됐어요. 아이들이 놀리면 어떡하나. 하지만 은별이는 잘 적응했습니다. 친구도 사귀었어요. 한국말도 금방 배웠습니다. 이제는 억양도 거의 안 나요. 참관 수업에 갔을 때 은별이가 발표하는 걸 봤어요. 또박또박 말하더라고요. 저는 뒤에서 울었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너무 기뻐서요. 김영철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교사가 됐어요. 대안학교에서 탈북 청소년들을 가르쳤습니다. 가끔 만나서 밥 먹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우리 참 멀리 왔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정말 멀리 왔어요. 그가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같이 와줘서 저도 감사해요. 포기 안 하고 따라와줘서. 최 사장한테 빚도 갚았습니다. 한국 온 지 2년 만에요.
$8,000. 조금씩 모아서 갚았습니다. 전화로 연락했어요. 최 사장님, 돈 갚으려고요. 어디로 보낼까요?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갚네. 처음이야, 이런 사람. 저는 말했어요. 약속이니까요. 목숨 건다고 했잖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잘 사세요. 저도 말했어요. 최 사장님도요. 은인이에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2024년 현재 저는 한국에 온 지 17년이 됐습니다. 53살이에요.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많아졌어요. 얼굴에 주름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진심으로요. 지금 저는 안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냉면집입니다. 평양냉면이요. 아내가 요리하고 저는 서빙해요. 손님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단골이 있습니다. 아저씨 냉면 진짜 맛있어요.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요. 아내 솜씨가 좋거든요. 은별이는 24살이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간호학과요. 지금은 큰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해요. 환자들 돌보는 일이요. 아빠, 나 오늘 할머니 환자분 손잡아 드렸어. 할머니가 고맙다고 하셨어. 은별이가 전화로 말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됐구나. 가슴이 벅찼어요. 아내는 건강합니다. 고생을 많이 해서 무릎이 안 좋아요.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대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아요. 우리 이만하면 됐죠?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됐지. 충분해. 우리 넷이서 살아남았잖아. 그것만으로 충분해. 김영철 선생님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폐암이었습니다. 수용소에서 탄광일 때 먼지를 많이 마셨거든요. 그게 병이 된 거였어요. 임종을 지켰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박 선생님, 고마웠어요. 덕분에 자유를 누리다가요. 저는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요. 선생님이 길을 알려줬잖아요. 그가 웃었어요. 마지막 웃음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눈을 감으셨어요.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가족이 없으셨거든요. 아내와 딸도 왔습니다. 우리가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가끔 북한 생각이 나요. 수용소 생각이요. 제가 때렸던 사람들 얼굴이 떠올라요. 악몽도 아직 꿔요. 줄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아마 평생 안 사라질 거예요. 그게 제 벌이라고 생각해요. 잊으면 안 되니까요. 제가 뭘 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잊으면 안 돼요. 매주 일요일에 탈북민 지원센터에 가요. 봉사활동이요. 새로운 탈북민들 상담해줘요. 적응하기 힘들다는 분들 이야기 들어드려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냥 듣는 거예요. 공감해드리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대요. 저도 위로받아요. 이 일 하면서요.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22살이라고 했습니다. 수용소 출신이었어요. 15호 관리소요. 제가 일하던 곳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혹시 제가 해코지한 사람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청년은 2015년에 탈북했다고 했어요. 제가 떠난 지 8년 후였습니다. 수용소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저는 듣기만 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가 할 말이 없었거든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도 그 수용소에서 일했었어요. 저도 가해자 중 하나였어요. 상담이 끝나고 그 청년이 일어섰습니다. 가려는데 제가 불렀어요. 잠깐요. 그가 돌아봤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저도 예전에 15호 관리소에서 일했어요. 간수였어요.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해코지하지 않았더라도 저도 가해자예요. 용서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그 청년이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어요.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다른 것도요. 한참 후에 그가 말했어요. 간수 중에 좋은 사람도 있었어요. 몰래 밥 더 주는 사람도요. 혹시 선생님이 그런 분이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나쁜 간수였어요. 그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요, 솔직하게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숨기지 않고요. 그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용서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것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가족이에요. 아내가 옆에서 숨 쉬고 있다는 것, 은별이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 둘째는 자유예요. 오늘 뭘 할지 제가 정할 수 있다는 것. 어디 갈지 제가 정할 수 있다는 것. 뭘 먹을지 제가 정할 수 있다는 것. 셋째는 평화예요. 총소리 안 나는 아침. 두려움 없이 맞는 하루.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알아요. 뼈저리게요. 청취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하루 당연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는 것, 출근하거나 학교 가는 것, 친구 만나서 수다 떠는 것,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 욕하는 것, 인터넷에서 하고 싶은 말 하는 것.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북한에는 아직 수용소가 있어요. 제가 일하던 그곳이 아직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아무 죄도 없이요. 그냥 태어난 곳이 잘못됐다는 이유로요. 부모가 잘못됐다는 이유로요. 그 사람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저도 거기 있었으니까요. 저도 그 시스템의 일부였으니까요. 저는 가해자였습니다. 피해자이기 전에 가해자였어요. 그걸 잊지 않으려고 해요. 매일 기억하려고요. 그래야 같은 실수를 안 하니까요.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안 하니까요. 권력이 사람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저는 알아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박철진, 전직 북한 정치범 수용소 간수였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이에요. 지금은 냉면집 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내랑 딸이랑 셋이서요. 평범하게요. 그 평범함이 제겐 기적이에요. 여러분의 삶에도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감사하면서 사세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하면서요. 지금까지 박철진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간수였던 그가 수감자와 함께 손을 잡고 압록강을 건넌 이야기였어요. 가해자였던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고 또 얼마나 회복될 수 있는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사연이었습니다. 박철진 씨는 지금도 냉면집을 운영하고 계세요. 매주 일요일에는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과거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하시는 모습이 참 용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서받지 못해도 사과하겠다는 그 마음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자유라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뭘 할지 정하는 것과 먹고 싶은 거, 먹는 것,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는 것,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 모두가 자유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모두가 말이죠. 여러분도 오늘 하루 감사하면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밥 먹을 때 감사하고, 우리 가족을 볼 때 감사하고, 친구와 웃을 때 감사하고요. 그 작은 감사들이 모이면 행복이 되거든요. 절진 씨가 그랬잖아요. 평범함이 기적이라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지역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서울, 부산, 대구, 해외에서도 어디서 보시는지 꼭 알려주세요. 어디서든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북한에서 온 분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지금 누구나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탈북 감동 스토리 감동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